인플레이션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돈 빌려준 사람이 이득을 볼까요? 아니면 돈을 빌린 사람이 이득을 볼까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는 빌린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거죠. 왜? 1억을 빌렸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높아져가지고 내가 갚아야 될 그 채무가 실질적으로 반토막이 된 거죠.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1억을 빌려줬는데 실제로 돈의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투자 가치가 반으로 줄어든 거죠. 두 번째, 국채 투자자 같은 사실은 이제 아주 안전자산 이런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금리 투자자, 저금리의 그 1%, 2%짜리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국채 투자자 이런 분들이 이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볼까요? 아니면은 실물자산 투자자, 부동산, 금 뭐 이런 것들을 투자했던 분들이 이득을 볼까요? 여기에서는 여전히 역시 실물자산이겠죠. 왜냐하면 국채 안전하긴 한데 망하지는 않는데 1%, 2%밖에는 내가 돈을 못 받는데 인플레이션이 3%, 4%, 5% 나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때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투자를 3%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3%를 넘는 그런 투자 수익을 얻으셔야지 까먹지 않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연금 생활자,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이자 소득 생활자 이런 분들이 좀 이득을 볼까요? 아니면 현재 열심히 일하는 월급 노동자들이 이득을 볼까요? 현재 월급을 받는 이런 월급 노동자들이 훨씬 이득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채 투자하고 좀 비슷합니다. 연금 그리고 이자 소득 생활자 대부분 예금이나 채권에 비슷한 원리로 받는 돈들이 일정하죠. 근데 인플레가 4%, 5%, 6%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까먹는 겁니다. 월급 노동자는 기업에서 이제 매년 월급을 책정할 때, 연봉을 책정할 때 물가 인상분을 대부분 반영합니다. 만약에 안 주면은 물가 인상분 반영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들, 업자들, 수출하는 업자들 누가 더 유리할까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났을 때. 특히 이제 환율이 그 약세가 되는 경우, 수입업자는 예를 들어서 1,200원일 때 수입을 했는데 이게 막 2,000원 됐으면은 싸게 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 수는 있지만 이게 일시적입니다. 오래 못 가요. 그 뒤로는 2,000원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업자는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수출업자는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가 되면 이게 물건값이 싸지기 때문에 수출이 잘 돼요. 그래서 수입업자보다는 수출업자한테 훨씬 유리하죠. 자, 마지막으로 서민하고 부자 중에서 인플레이션은 누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부자들입니다. 다양한 실물 투자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이 있으니까 부동산도 사고 다른 금도 사고 해서 실물 투자로 다변화를 해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민들은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겠죠. 요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여기 5가지 그 케이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 해당하시나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경우는 현재 금리가 그 1%인 경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동안 모아놓은 1억을 채권 이렇게 투자했다고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금리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2%예요. 인플레이션이 2%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 금리라는 거는 현재 명목 금리 빼기 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률. 그러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예요.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하는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뭐 세금 빼고 등등.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세금은 그래도 띱니다. 그러니까 1번 케이스는 실질 금리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현재 명목 금리가 1%인데 물가 상승률이 1%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질 금리 빵 %예요. 그럼 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또 띄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자, 1번이 최악이죠. 2번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세 번째 보십시오. 3번, 4번, 5번을 비교할 건데요. 보시죠. 명목금리 2%. 뭐 괜찮습니다. 1억 넣었더니 200만 원 나와요. 근데 물가상승률이 0%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2%예요. 200만 원 받았어요. 세금 좀 뗐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보니까 1.692%에서 169만 2천 원 벌었어요. 괜찮습니다. 4번 케이스 볼게요. 지금 명목금리 4%입니다. 400만 원씩 이자 나와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2%니까 4 빼기 2니까 실질금리 2%. 3번이랑 똑같네요. 그런데 세금을 아까 명목금리에다 부과했기 때문에 실제로 더 뺍니다. 그러니까 3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떼서 자, 실질 소득은 3번보다 더 적죠. 자, 5번 보십시오. 명목금리는 6%입니다. 600만 원씩. 많이 나왔죠? 근데 물가상승률이 4%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는 2%. 지금 3, 4, 5가 똑같은데 세금을 명목금리에만 부과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떼죠. 그러면 이 1, 2, 3, 4, 5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는 3번인 경우죠. 근데 우리는 명목금리만 보는 경우가 많아서 5번 6% 이자 받았다고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화폐 착각이라 그러죠. 요 구분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 명목금리와 또 이제 이 명목금리가 커지면 이자 수익도 커지면서 그다음에 세금도 따라서 커지면서 실질금리가 2%로 갔더라도 아까 3, 4, 5번이 완전 달랐죠. 그래서 세금 떼는 거를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실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만약에 1억으로 지금 1억 원짜리 상품을 살 수 있는데 현재 물가 상승률이 5%라면은 실제로 1년 후에는요. 1억이 아니고 화폐 가치 그만큼 하락한 거기 때문에 9,500만 원짜리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화폐를 찍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을 야기함으로써 이 정부가 국민한테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세금이었다. 그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반드시 고민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 정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다양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으로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구한테 유리한 것인지 그리고 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를 통해서 누가 가장 높은 이익을 얻게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